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국 비핵화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사실상 전면적 제재 완화를 요구했으며 비핵화 협상에 임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합의 도달에 절박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오판했다면서 누군가 그런 걸 부추겼다면 큰 실수라며 한국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첫 소식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는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사실상 전면적 제재 완화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비건 전 대표는 3일 공개된 미국 군축협회와의 인터뷰에서 하노이 회담 합의 결렬 뒤 북한 측이 긴급 회견을 열어 북한은 전면 제재 완화가 아니라 일부 제재 완화만 요구했다고 주장했던 것에 대해 우리는 시행 중인 모든 제재의 가치와 영향을 이해하고 있고 북한이 당시 요구했던 건 유엔 안보리 제재의 전면적 완화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남는 규제는 대량 살상무기 시설과 기업 간의 거래를 막는 것뿐이라며 이런 요구는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으로 함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결렬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상황을 일부 밝혔습니다. Basically, they wanted the sanctions lifted in their entirety, and we couldn't do that. They were willing to denuke a large portion of the areas that we wanted, but we couldn't give up all of the sanctions for that. 비건 전 부장관은 또 당시 북한 협상단은 사실상 비핵화 협상에 임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측은 비핵화만 제외하고 다른 모든 아이디어를 가져왔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합의하고 싶은 마음이 절박하다고 판단해 실무회담 때는 논의하지 않고 정상회담 때 그런 제안들을 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그런 전략은 잘못된 것이었으며 북한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런 전략을 추구하도록 부추긴 사람이 있었다면 그건 큰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전 부장관은 이어 아직도 북한과의 협상에서 합의 도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것에 대한 자신의 믿음은 흔들림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북 협상의 진전 여부는 북한이 이 길을 갈 준비가 돼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은 북한이 하는 것인데 북한 정권은 말싸움을 하면서 자신들이 지켜야 할 약속을 최소화하고 포기는 가능한 한 조금만 하고 싶어 하면서 일방적인 양보를 얻어내길 바라는 오래된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건 전 부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선 논리적이었다면서 솔직히 어떤 행정부에게든 주어졌던 선택 중에서도 최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비건 전 부장관은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소통 채널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 외교적인 관여를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 미국 정부가 전 세계와 공유하겠다고 밝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8천만 도스 중 2,500만 도스를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과 먼저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3일 성명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가장 취약한 국가들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8천만 도스 가운데 먼저 2,500만 도스 할당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공했다고 밝히고 1,900만 도스는 세계 백신 공동분배 프로젝트 코백스를 통해 공유될 것이며 나머지 600만 도스는 위기에 빠진 국가들을 비롯해 멕시코와 인도, 한국 등 다른 파트너 국가들과 직접 공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미국의 강력한 리더십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을 종식하고 글로벌 보건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라면서 미국은 바이러스에 대한 공동의 싸움에서 세계 백신의 무기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와 AFP 통신은 3일 각국 정부 발표를 토대로 백신 접종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 세계 215개 나라에서 최소 20억 회분 이상의 백신이 접종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차 접종을 마친 인구 비율은 이스라엘이 60%로 1위, 캐나다, 영국, 칠레, 미국이 50% 이상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아직 백신 접종을 전혀 시작하지 못한 나라는 북한과 하이티, 탄자니아, 에리트레아 등 6개 나라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금지된 북한의 주민들도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상당수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북한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인터넷 접속 방식으로 확인된 북한 내 스마트폰 종류들을 분석했더니 미국과 한국, 중국 기업의 제품의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에서 인터넷 사용이 포착된 스마트폰의 점유율을 살펴본 결과 미국 제조사인 애플과 한국 제조사인 삼성 그리고 중국 제조사인 화웨이의 스마트폰이 3파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웹 트래픽 분석 사이트인 스탯카운터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각 국가별 스마트폰 점유율 자료 가운데 북한은 지난 5월 현재 미국 제조업체인 애플사의 스마트폰 점유율이 30.8%로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어 한국의 삼성이 22.3%, 중국 화웨이가 15.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들 세 제조사가 만든 스마트폰의 점유율은 큰 폭의 변동을 보였습니다. 화웨이 스마트폰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연속 점유율 1위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11월엔 점유율이 최고 62%까지 오르기도 했고 이후 삼성 스마트폰이 지난 4월 점유율이 70%까지 올라 지난 1년 동안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또 5월 현재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애플 스마트폰은 지난 3월 33.3%의 점유율로 1위에 오른 것과 함께 지난 1년 동안 두 차례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스탯카운터는 각국의 스마트폰 점유율 파악 방법으로 자사와 연계한 전 세계 200만 개의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기기들의 정보를 수집해 집계하는 방식을 이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각 스마트폰에는 어느 제조사인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기기별로 특정 유저 에이전트 코드가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각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면 해당 사이트는 어느 제조사 스마트폰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점유율 분석은 그러나 인터넷 사용이 극히 제한된 북한에서 인터넷 사용이 확인된 것들로만 파악된 것이어서 실제로 특정 업체의 스마트폰이 북한 내에 얼마나 있는지는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실험으로 2017년 12월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제재는 각국이 스마트폰 같은 전기, 전자제품을 북한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이번 스마트폰 점유율로 파악된 해외 제조업체들의 제품은 모두 불법, 즉 밀무역을 통해 반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현호 미국 조지 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 부소장은 북한 내 인터넷 사용이 포착된 스마트폰이 어떤 인터넷망에 접속됐는지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밀수해서 들어온 외국산 스마트폰 그걸 가지고 그 국경지대에서 중국 통신망을 따라서 인터넷에 접속했다. 그거는 뭐 가능하죠. 그거는 허락받은 엘리트 계층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가능하죠.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공개한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북한 인구 약 2,500만 명 가운데 북한 내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약 382만 1,800명으로 추산됐지만 스마트폰 사용자 수는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오는 10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하는 연례 연합 공군 훈련 레드 플래그 알래스카 훈련은 준비 태세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실제 상황과 무관한 가상 훈련이라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켄 호프먼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연합 공군 훈련 레드 플래그에 한국군이 3년 만에 참가하는 데 대해 북한 측이 비난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질문에 레드 플래그 알래스카 훈련은 미군과 외국 군대들의 준비 태세 개선과 항공 우주 원정 임무 부대 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과거 코프 썬더까지 포함할 경우 40여 년 이상 계속 진행되어 온 훈련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100여 기 이상의 항공기와 20여 개 부대가 참가하는 이번 훈련에는 한국 공군과 일본 항공자위대가 참여하며 북한은 선전 매체를 통해 3년 만에 훈련에 참가하는 한국군에 대해 미국의 대북 침략과 인도태평양 전략 실현에 돌격대 노릇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비난했습니다.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혐의를 받고 있는 크리스토퍼 안 씨의 스페인 신병 인도 심리를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미국 검찰이 오토 원비어 부모의 증언에 대해 법적 효력이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연방검찰은 2일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오토 원비어 씨의 부모가 북한에 대한 응징을 법원에 요구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는 원비어 가족과 그들 아들의 비극적인 죽음에 공감하지만 법이 규정한 범위를 넘어 법적 절차를 확대하려는 시도에는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씨 측 변호인은 안 씨가 스페인으로 신병이 인도될 경우 북한에 의해 살해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송환돼 며칠 뒤 숨진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의 어머니 신디 원비어 씨 역시 지난달 25일 열린 심리에서 안 씨의 신병이 스페인으로 인도되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증언했으며 원비어의 아버지 프레드 원비어 씨도 법원에 제출한 신병인도 반대 서한에서 아들은 김정은과 그의 정권에 의해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으로 파괴됐다며 북한에 대한 진실과 정의의 길은 미국 정부의 사법부로부터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